보통 이제 친근한 그림이 친근하다라고 하면 쉽게 내가 예상할 수 있고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익숙하고 되게 늘 보는 듯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되게 편하지요.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지요. 근데 그런 그림들은 오래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꾸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따분해져요. 그리고 클리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쉽다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이따가 보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해주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곰곰이 살펴볼게요. 그러면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술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옆에 따라온 지인이나 식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무엇을 설명을 할까요? 작품 안에, 그걸 이제 작품의 본질이라 그러죠. 작품의 실체. 그렇죠? 그걸 설명할까요? 아니면 작품 외적인 것을 설명할까요? 근데 우리는 작품 외적인 것을 설명을 많이 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도슨트나 아니면 귀로 듣는 오디오 그걸 하게 되면 작품 외적인 것을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작품 외가 있고 이제 안쪽이 있다라고 경계를 나눠볼게요. 작품의 본질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김정수라고 하면 알아요. 근데 김정수의 존재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 존재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해요. 그죠? 존재는 아는 말이에요. 근데 말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표현을 못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손에 잡히는데 미끄러져요, 자꾸. 그죠? 존재라는 말만 나오면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존재도 있고 여러분들 다 개인의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삶이라는 것 자체도 삶 그러면 라이프, 야, 네 삶의 의미가 뭐야? 라고 말은 많이 해요. 네 삶이 뭐야? 그것도 거창하지도 않아요. 삶이라는 것은 워낙 흔한 말이니까. 애들한테도 야, 네가 사는 목적이 뭐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목적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하면 동사죠. 삶이라고 하면 명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삶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막 피해가고 싶어요. 그쵸? 왜? 또 미끄러져요. 감 도는데 야, 그거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삶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철학이. 이건 뭔가 철학적인 단어고 굉장히 조금 뭔가 우리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내가 그것을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삶은 뒤에 나오는 니체나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삶을 더 많이 살았어요. 어떤 삶을? 다양한 삶을. 쇼펜하우나 니체는 토리노의 말하고 지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삶의 여러 방식의 존재 방식을 많은 타입으로 살지 못했어요. 왜? 그때는 1880년대 그때는 지금보다는 삶이 패턴이 다이나믹해요?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니체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월등히 많이 알아요. 왜냐? 나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자, 제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은 오겠는데 아직은 안 잡혀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의 본질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작품 내라 그래요.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작품 내와 작품 바깥을 나눠요. 테두리 바깥, 테두리 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림의 포인트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뉴욕 모마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쪽에 써놨던 내용들을 이해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을 제가 길들였잖아. 처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그 모르는 거 그냥 매번 해서 한 이유는 몸으로 느끼라는 거였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 다 집에 가죠. 듣기 싫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 뭐 이상한 것 막 이렇게 해놔도, 저거 어디서 본 건데? 라는 얘기로 하고, 저건 내가 그리면 나도 그릴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이제. 뭐냐? 몸이 반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로 반응을 해서 이걸 개념화라 그래요. 이제 내 나름대로 속된 말로 왁구를 짜야 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작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쭈삣쭈삣해서 미술관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했고, 이제부터는 그 작품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삶은 늘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한 번쯤 탈선을 하고 탈주를 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늘 똑같이 내가 오늘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애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자요. TV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이렇게 끝났죠? 그럼 그 삶은 우리는 뭐라면 세속적인 삶, 내가 거기에 엮여 있는 삶, 그게 파란 거, 상징계로 사는 거잖아. 내가 배워왔던 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처럼 관성처럼 살아왔던 삶. 이거를 비본래적인 삶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흔히들 하는 현상계, 파란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파란 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건 아니겠지만 해봐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삶은 여러분들은 비본래적인 삶은 이 본래의 어떤 가까운 실질에 가까운 식으로 여러분들은 변하고 있는 삶을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본래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 자체로 상징계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만으로 돌아와서 사는 삶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술인의 삶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충 이해됐죠? 자, 그런데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술을 하면서 사회와 동떨어져 있으면서의 예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 들었던 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갈 길에서의 중요한 뷰 포인트예요. 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자꾸 살면 예술이 안 보여요. 예술을 하는 이유는 비본래적인 그 삶의 세속적인 삶에서 떼어나와서 피해서 도피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대껴서 가는 위브맨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니체에.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세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 위브맨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인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 아니면 내가 사유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깊은 사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볼게요. 일부러라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파랑에 관련되어 있는 삶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내 자신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GS25나 패밀리마트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쵸? 거 가서 뭐 하나 사와 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재래시장을 가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오케이. 자주 가보세요. 네. 거기서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유튜브 많이 보죠? 뭐 등등.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당신을 지켜주는 거. 몇 가지. 이걸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힐링이 되실 겁니다. 그럼 세상에 힐링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요새 보니까, 얘가 지금 수험생인가, 뭐 고등학생인가 그런가 봐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에 났던 건데, 문을 딱 여니까 로봇가 이렇게 배달이 온대요. 쿠팡보다 더 정확하게. 자, 그러면 나는 늘 동일시되는 똑같은 내가 없는, 내 자아가 없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쵸?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뭘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은 그렇게 해요. 머리로. 내 자신이 뭘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으로는 별로 안 해봐요. 그러려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주 멀리 떨어져야 비본래적인 삶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으면 안 돼요. 적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말려버렸어요, 여기에. 내 강의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듣고 몸으로 느껴요, 그냥. 오케이?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 보셨나요? 완전 찌그러지지 않으면 얘들은 재개발이라는 것을 안 해요. 대한민국은 하죠. 왜? 돈 때문에. 그리고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게 더 뜬대요. 네. 자,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회와 내가 떨어져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본래적인 삶은 사회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조 교수님이 보여줬던 춤토를 하는 사람이죠. 네, 제가 지금 아주 좋아하는 건축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한 올 여름 되면은 제가 건축을 특집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건축가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틱, 그러니까 자하디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 레벨만 할 거예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은 건축가의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너 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지어줘.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남양성당인가요? 여기 성지가? 성모성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네. 이런 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냐? 철학이죠. 그쵸? 네.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관광 적자 이게 막 이렇대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일본 갈 때 관성적으로 가죠. 그거 정말로 만약에 그래 되면 하나 보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간 김에 라고 하든지 이런 거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유가 문제예요. 그죠?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바꾸려면 뭔 인생을 바꿔요? 이 사람이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여기 태어났어요. 나는 이 세계 내에서. 그 세계 내에서 존재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뭘 바꿔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안 바뀌고 싶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가 내가 바꾸고 싶어요. 누가 날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행에 맞서는 지혜. 제발 이런 거에 시간 보내지 말고, 만약에 이래 되면, 자,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서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자, 100만 명이 봤죠?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럼 뭐예요? 그쵸? 이게 계몽의 변정법이라 그래서 부정의 변정법에 똑같은 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동일성으로 굳어져 버려요. 차이와 반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개성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계속 와서 똑같은 것을 짓눌러 버리게 되면은 동일시가 되어 버려요.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강의 내용이 이랬대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만만치 않은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그게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유토피아를 강의하는 것은 유토피아가 없어요. 유토피아가 뭐예요? 토피아라는 게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유가 A,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죠? 없는데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쵸? 자, 이분은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 강의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강의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짧게 나와서 모든 사람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다양성이 벌써 일단 담보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래 살고, 이래 살지, 10개명, 하나 딱 해서 10개까지 간다? 그게 어떻게 삶이에요? 오늘 이게 났어요. 이 사람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돈이 너무 비싸. 살아있는 게르하르트, 리히트, 루이비통에서 이번에 전시했죠? 너무 비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작품이 집 한 채 값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 얘기를 해요. 게르하르트가. 그림은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쌀 것 같으면. 돈이 그만큼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그쵸? 자, 이거는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약간은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이 책을 냈어요. 쇼펜하우의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관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다 빼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책 끝대기를 봤어요. 괴짜 철학가 조영남 쇼펜하우를 만난다. 얼러리요? 오케이. 자, 그 전에 있었던 거 모든 거 약간의 부정적인 거 다 제거하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죠. 그거야 그 사람의 어떤 우리하고 다른 개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뒤에 뭐라고 막 적어놨어요. 아나무인 등등등등등등. 여기에서 제가 기급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 아나무인, 유아독존, 쇼펜하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찍고 지금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스포일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쇼펜하우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 양반을 실질적으로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니체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체에 연결되는 사람 중에 쇼펜하우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철학자들. 니체하고 쇼펜하우는 완전히 길을 달리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삶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는 근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성함이 오는 거죠. 행복한 거는 모르겠어요. 치유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풍성해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쇼펜하우어가 뭘 얘기했냐면 세상 더러워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왜냐?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니체하고 저 두 사람은 둘 다 니힐리즘이라 그래서 굉장히 회의주의자. 철학가가 되면 무조건 굉장히 회의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더 우리가 불행하냐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저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욕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가 그랬죠. 욕망하면 타인의 욕망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욕망을 분출을 시키잖아요. 그 충동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그게 해결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욕망을 없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100% 수도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충동, 욕구 완전히 다 잠재우라라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오케이? 니체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사람이에요. 두 개 반대인 사람. 그런데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 왜냐? 쇼펜하우어는 누구냐면 헤겔이 있는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이 사람한테서 욕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욕망은 무의식이잖아. 이 무의식은 몸이에요. 신체란 말이야. 이 신체를 이야기한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높게 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술 이쪽으로 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모든 것들은 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몸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고 스피노자였고 이래서 쭉 내려오는 계보가 니체를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대충 이해됐죠?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하다 보면 얻어 걸리죠.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메를로 뽕띠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상학이라고. 몸의 현상학. 내 몸이 느끼는 이 시각, 촉각, 맞는 거, 오감, 모든 것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지성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메를레 뽕띠가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빨리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그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 높았더라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세계 판도가 제 생각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학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들레즈를 능가하는. 들레즈하고 잽도 안 되는. 자, 오늘은 삶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존재는 뭐고 삶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연한데 참 친근한 말이에요. 따뜻해요. 왜? 사람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 그죠? 존재라 그러면 익숙한데 설명을 못하는 무엇이라고 할게요. 그 무엇이면서 되게 따뜻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다 연결되는 게 어쩌면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삶이라 그러면 혹독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그때 모르고 공차고 막 이렇게 시내가에서 놀 때를 생각하면 그 삶은 따뜻해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삶을 그런 식으로 본래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어릴 때로 돌아가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알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왜 가져왔냐면 이것 자체를 뭐 고흐가 언제 그랬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이 구두하고 이 구두가 차이가 나요. 그죠? 이건 몰라. 야, 그거 어떻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구두하고 이 구두가 이거는 헌 거고 이거는 새 거잖아요. 이게 더 비싸고 이렇게 되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비본래적인 삶에서 나오는 안목이죠. 안목이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느껴지고 여기에서는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존재가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존재를 말로 표현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단어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존재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being, to be, sein, das sein, 독일 말은 그래 나오고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존재라는 말 하나에 탁 끼워 맞춰가 설명하기는 안 된다. 우리 보통 단어 같은 것 개념 정의했는 거 보면 1, 2, 3, 4, 5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단어를 5개, 6개로 다 가지고 있는 뜻을 동의라 그러잖아. 그걸 전부 따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들었다면 너무 많으니까. 그쵸? 자, 그런 내용이다. 여기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느껴요. 벌써 뭘로 느끼냐? 느꼈다니까 말로 표현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하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게 말이 되니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쁜 게 절대로 아니지. 그렇지만 느끼잖아. 여기는 뭐가 신고 간 사람이 있고 이건 새 제품이야. 이거는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구두를 신고 뭘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건데 괜히 철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표현했다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없더라도 이 사람을 존재를 생각한단 말이야. 누구를? 존재자를. 어떤 사람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도 되고 고우가 그때 있던 그쪽에 있던 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구두를 보니까 남자가 신을 수도 있고 그거는 천차만별로 갈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존재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이데거 나오니까 이야기하면 미리 여기 설명드리면 이걸 신고 이 사람이 밭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 존재를 현 존재, 이 사람은 농부를 짓고 내가 이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상황까지 삶의 어떤 방식으로 돌아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현 존재라 그러고 그 존재자를 현 존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으면 존재자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잖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존재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자꾸 나오는 얘기를 존재라고 하면 이래 가는데 이걸 또 에코라는 사람은 존재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어린애가 뱃속에 있다가 엉애하고 나왔어요. 튀어나왔어. 얘가 탁 보면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보지만 그냥 눈 감고 막 이러면서 금방 했다가 한 2, 3일 돼서 이렇게 막 트림시켜주고 이러면 눈을 맞추네. 싹 웃는 건 아닌데 지 혼자 웃는다고 생각하는 애비도 있나 봐요. 그때 얘는 벌써 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인식이라기보다는 그 친밀감이나 굉장히 익숙함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가 있는 역사성이에요. DNA가 계속 머릿속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느끼는 그거를 원래 있었던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를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해되죠, 대충? 그러면 그거는 양수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면서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서의 내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 이것도 존재 간에 접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존재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사물, 이것도 살아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물이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존재가 있잖아. 그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던 현 존재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져. 구두가 지가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존재하고 얘하고는 방식에 의해서 얘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그런 소통이 되고 삶의 어떤 그런 도구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존재 방식이라 그래요. 그게 들레이즈가 이야기하는 기간 없는 신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할 수가 있고 그 내 자체가
본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삶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존재, 현존재, 그리고 기간 없는 신체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이런 예술적인 방법이나 본래적인 그런 상황, 내가 어릴 때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탈주를 해서 다른 트레일,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는 방법, 편견을 없애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해력이 많은 그런 상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비본래적인 것보다 본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설명을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게 이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를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로 딱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고흐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제 고흐 그림을 그런 상태로 한번 보라고, 이제부터. 오케이? 자, 고흐의 이때 같이 동년배에 있었던 사람이 고갱이 되고 약간 빠른 사람들이 마네모네가 있었고 등등등등 있었다. 그죠? 보나르, 비아르, 펠릭스 발라통 등등 구상 그림 사람 막 나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아까 전 삶의 철학에서 내가 하는 행위, 존재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표현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했잖아요. 뭐로? 사이프러스 나무, 등등등등 하늘 막 별 날아다니고, 처음에는 뭐라 그래서 제보고 약간 미쳤다 그랬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뭉크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고뇌하는 거. 지는 그걸 표현하고 싶거든. 내 존재라는 것 자체를. 에드워드 뭉크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존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를. 그래서 추상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 생각해봐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그 욕망이잖아. 사람이 생성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본래적인 삶에서 비본래적인 삶하고 막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세속적인 삶은, 나 그거 말고 이런 갈등들이 머릿속에 막 나오잖아. 그거를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은 됐고. 자, 이 사람은 플라톤. 요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지만 좀 들어요, 그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으로 내려가는. 이데아보다는 동굴 속에 있는 삶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 땅바닥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은 어디로 나가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중세가 거의 스콜라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거 하기 전에, 이건 너무 뒤에 있어서 나중에 나오거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사람이고, 요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 무수한 철학자들이 많았지만 칸트라는 사람이 두 번째, 데카르트,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요거는 헤겔. 자, 이건 뭐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왜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데카르트 잠깐 설명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아는데 나중에 막 이상하게 책을 적어 놓으니까 거기서 한 바퀴 휙 돌면 사람들이 또 확 가버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고기토예요, 고기토. 고기토 숨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까지는 좋았어. 근데 존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자, 요 사람은 칸트는 다시 할게요. 감성. 내가 저쪽에 나무를 봐. 아니면 저쪽에 있는 저기 뭐 엉컴 떡볶이집을 봤어요. 저걸 탁 보면 저걸 탁 보고 넣어요. 내 머릿속에. 넣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걸 보니까 저게 나중에 되면은 이래 있어도 엉컴 떡볶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잔상이. 그렇죠. 그걸 감성이라 그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띄운다고. 들어왔어. 그럼 들어올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도 한번 보라니까. 엉컴 떡볶이를 보고 땅을 보면서 엉컴 떡볶이를 생각하면 그 윤곽이 보인다니까. 그쵸? 엉컴 떡볶이를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넣을 때. 그럼 머릿속에 들어올 때 내 머리는 쟤를 보고 난 뒤에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넣을 때 쟤를 내가 넣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엉컴 떡볶이를 어떻게 가서 내 대가리 속에 넣어. 그냥 상만 넣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서는 거부를 해요. 쟤를. 실질 상황을 내 머릿속에 못 넣잖아.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뉴턴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한 사람이 칸트란 말이에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다 설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상상력 있고 오성 있고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건 이야기가 복잡해져.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뭘 생각한다? 의식, 정신, 영혼, 이성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을 생각해요.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나중에 실천력하고 판단력에서는 예술과 윤리가 나올 때는 이 몸의 욕망이나 정념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관념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헤겔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가서 절대 정신으로 이제 가지고 가. 근데 이 사람조차도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관념론이지. 몸은 아직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나라예요. 오케이? 자, 요건 계속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계보를 받은 사람이 아까 쇼펜하우어, 아까 헤겔하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 후설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후설은 수학자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까지는 그냥 견뎠던 거고, 후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니체 두 사람을 위해서 철학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아까 있었던 이데아, 정신, 영혼, 고기토,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존재자만 생각한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거, 교훈대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데아를 플라톤이라는 것을 듣고 이거 보고 형이상학적인 로고스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동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사는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래 살면 좋아? 이거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몸이 가는 대로 동굴에서 생활해봐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경험론이 되고 거기에서 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이라는 사람은 수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게 판단 중기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있었던 형이상학 다 없애버리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네 머릿속에 나오는 이것을 삶의 의미로 반환하. 그러니까 엉컴 떡볶이를 생각하면 저 엉컴 떡볶이가 있는 그대로, 돌이 있는 대로, 망치가 있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쓰고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 그 의미라는 건 뭐예요? 존재가 되는 거고 존재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의미를 통해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이데거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안 들어요? 철학이라면은 니체하고 하이데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를 제가 어느 정도, 어떻든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현존재를 이야기한 사람. 존재에 대해서는 본래적인 삶과 비본래적인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존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가지고 있어. 망치가 여기 있어. 아까 그거 있죠. 반 고의 구두. 그걸 존재자로 설명한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망치가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망치예요. 그냥 망치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네 망치네? 라고 했는데 이게 집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망치는 뭐예요? 내한테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는 내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쵸? 그러면 내가 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놈 존재도 현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현 존재라 안 그래. 이놈은 그냥 존재라 그래.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지가 망치가 내한테 와서 망치를 지가 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이런 일을 하는 관계에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존재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존재 방식은 요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본래적인 것 말고 본래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늘 이 사람은 깨어 있으면서 나는 누구지라는 데에 대한 이 존재 물음을 계속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구도를 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나중에 이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재밌어요, 하이데거가. 이걸 알아야 들레즈가 되고 메를로 뽕띠가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돌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림이나 회화를 비평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 그러고 좀 있으면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제가 오늘 이 국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비평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부터 시작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래 되면. 안 그러면 몰라요. 저것들 언어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 재밌어져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때 그랬죠. 알면 오히려 방해가 되었는데, 이제는 몸으로 느꼈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화 작업을 해나가면 깊이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막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느끼는 게, 한 석 달 됐어요.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철학에 갑자기 뭐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고 난 뒤에 내가 실험을 해본 게, 아무 책이나 사봤어요. 지적이라고 되게 어려운 책이 있어요. 다 읽혀요. 그 집에 사놓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칸토. 다 읽혀요, 그냥. 쑥 들어와요. 왜냐하면 개념에서 이걸 잡아 놓으니까 아주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제가 머리 좋은 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안 하려면 안 해도 관계없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깊이 사유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자, 가볼게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저쪽에 있는 헤겔하고 이런 쪽에 있는 루카치하고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지적이고, 이게 푸코, 레비나스, 라깡 이런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이제 이게 루샹 프로이드예요. 루샹 프로이드는 프란시스 베이컨 친구다, 그렇죠? 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샹 프로이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루샹 프로이트의 초상화를 많이 그려줬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루샹 프로이드는 프란시스 베이컨 초상화 2점인가 그려줬어요. 네.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그랬죠? 이 사진이 루시안 프로이드가 아니라 인간 현 존재를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이건 루시안 프로이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랬어요. 사진 가져와도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존재 방식이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비본래적인 삶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선입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이 안 되지. 본래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림을, 영화를 가지고 나왔더니 국보라는 거예요. 가부키. 가부키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건 루시안 프로이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이래 표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 방식에서 나오는 게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루시안이 이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날 오늘따라 이 사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존재와 존재자, 이건 나중에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미분, 적분 나오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하이데거 끝나고 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루시안 프로이드는 제가 묵혀놨다가, 자, 여러 이 사람들의, 이 철학자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건 뭐 내한테만 재밌어요. 자, 오늘은 국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국보라는 영화 자체가 이걸 안에 스토리 저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고요. 그건 스포일러가 되고 그럴 영화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거는 스토리 이야기하는 즉시 철학이 없어져요. 본래와 비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포 안에 들어가는 그 랭귀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미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보는 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영화 뭐 저는 평론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느낀 점이라고 하죠. 네, 볼게요. 자, 가붓기라는 것 자체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가붓기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얼굴에다가 뭘 하고, 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원래 여자한테서 했는데, 그건 여러 썰이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어떻든 남자가 하고, 여성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게이샤가 된다든지, 여러 어떤 그런, 일본에서의 일반 대중층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만들었는 그 과정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서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만이 느끼는 이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네. 볼게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 저기 어디죠? 예술의 전당? 7호. 얘들은 이거 되게 많잖아요. 망가처럼 뭐 이런 거. 네. 근데 되게 멋있게 디자인을 해요. 늘 흑과 백이라는 거하고 이분법에 대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보시면 이거하고 그쵸? 이 반대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살려놓으면서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봐라. 자, 이것도 보면 동물과 이게 여우인가요? 아니면 용인가? 뭐 여하튼 그쵸? 합치가 되는 걸 그리잖아요. 뭐 비슷하게 그렸던 조잡하던 어떻든 이런 식으로의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읽었어요. 여하튼 한번 보세요. 이게 그걸 받았대요. 황금 고무상을 받았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얘들이 1000만을 찍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영화는 1000만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일본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대서사가 엮여 있는 것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 찍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나라는. 오히려 그냥 뭐 조그만하게, 왜냐면 저예산이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작품성을, 그럼 매니아층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막 1000만 나오고, 그거 찍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 1000만이 돼버렸네. 그래서 얼얼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대서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역사화, 장르화가 아닌, 우리 보통 그림에서 보면 이 역사화 있잖아요. 종교화라든지 막. 이런 게 움직이는 큰 대작들은 되게 크잖아요, 스케일이.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쟤들이 저런 걸 좋아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결정이에요. 그 두 번째,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댄싱이면서 노래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오페라적인 성향도 있으면서도 이거 자체가 무대의 스케일이 장난 아니게 커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삶의
이 위계가 있는 그런 청하고의 어떤 그런 고정을 지금 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있는 게 잘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 자칫 잘못 내가 하나만 빵꾸 나면 이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작업이잖아. 근데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이. 얼른요. 이것 보면 한국의, 저는 국뽕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력 있다. 그러면 한번 뭘까? 이제 보는 거죠.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이게 영화 이렇게 상영하기 전에 이렇게 팜프렛이라는 그러고 뭐라 그러죠, 이거? 전단지라 그러나요? 하나하나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양쪽을 나눠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잠재계와 현상계의 대립이죠. 그건 뭔 얘기냐? 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가부끼가 철학적인 게 아니지만 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톤이나 이런 지성이나 이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 가부끼는 애환이 있는 건데 그걸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베이스가 안 들어가면,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독이에요. 내가 가부끼를 표현해내고 싶어. 패왕별이도 잘 만드는 영어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냥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어디서 할 거예요, 그게? 장소. 자, 옛날에 보니까 저거는 거의 뭐 무사, 그리고 이제 상당히 높은, 그리고 뭐 왕은 아니지만 귀족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되잖아. 아니면은 극장? 오케이, 극장도 괜찮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이 관람객들하고의 호응도나, 이거 그냥 단순히 무대에 있는, 뒤쪽에 있는 무대 장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관람객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포인트가. 오케이. 자, 볼게요, 또. 이분이 감독인데 한국말을 잘 띄엄띄엄 하는데 괜찮았어요. 자, 이거 보면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죽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본래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래적, 저번에 말씀드렸던 잠재태나 실제계에 가까운, 그 하이데거 용어로 봤을 때는 그쪽에 존재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왜 오페라가 일본, 춘희인가? 일본의 게이샤의 추억에 나오는 그 몇 개 했잖아, 일본 애들이. 그렇죠? 라철베타가 그쪽에 일본 건가? 그건 아닌가? 이탈리 거죠, 그거는. 오케이. 일본에서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탈리아의 오페라하고 일본의 오페라하고는 게이샤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네들은 벌써 이미 이탈리아는 플라톤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는 형이상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늘 이 파란 거에 따르는 삶의 철학으로까지 아주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스포트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려고 그래. 뭐 같이? 키리코처럼. 모런디 같이. 오케이. 서리얼이라 하더라도 모란디나 키리코하고 저쪽에 있는, 약간 르네는 이쪽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막스 에른스트라든지 달리하고는 다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달리는 누구냐? 일본이란 말이에요.
걔들은 삶의 철학이 있는 애들이에요. 왜? 벨라스케스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마지막 장면이었고. 가부끼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여기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있다가 지금은 남자가 하는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면 쓰는 거죠. 근데 가면도 굉장히 바이어블한, 인위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하고 같이 가는 기급을 했어요, 제가. 가부끼나 패왕별이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달라요. 그쵸? 메이크업 하는 게 다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 중에 일본의 철학은 중국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쪽에는 선불교고 저쪽에는 성리학이고 조금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동북아라 그래요. 그 동양 철학이라 그러면은 되게 무식해요, 요 사이는. 동북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국, 한국, 일본. 오케이. 자, 그리스하고 황하 문명은 같이 시작을 했어요. 3000년이라 그래요. 황하도 장난 아니죠. 근데 저쪽에는 그리스 문명에서는 얘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하면, 그리스 생각을 해보세요. 아테네하고 저쪽에는 뭐 먹고 살았어요? 그쪽에는 농사 못 짓잖아요. 장사했잖아. 상업하고. 그래가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은 지중해 다 덮어가지고 스페인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가요. 그래서 얘들도 되게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앉아서 민족처럼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존재적으로 이렇게 있는 삶의 철학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남한테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정주, 농사 짓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늘 움직여야 돼, 이 사람 배 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게 되게 빨리 발달했단 말이에요. 항해술이나 과학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식론이 강했단 말이에요. 인식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대화상에서 나오는 것은 모르는 것, 지혜가 없는 것은 아주 무식한 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걔들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상당히 알에 대한 sophisticate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렇게 갔으니까 인식론이 강했고, 이쪽은 우리는 앉아서 농사 짓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지으면은 농사는 남을 안 속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만 버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자시고 뭘 알아야 되고 수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네 얼마 줄래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가지고 갔다가 야, 파 하나 줘. 내가 이거 교환해. 물물 교환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주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알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주로 존재론이 강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공자, 맹자가 전부 다 존재론에 관련된 내용이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희들은 얼마 했고 그때 과학이 어떻고 별로 관심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게 불교가 들어가 잠시 이제 조금 그랬다가 그거 관계없이 불교도 그쪽에서는 별로 그닥 그렇게 그걸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 성리학, 공자 사상, 맹자 사상 그렇게 오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도 그닥 종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거의 성리학이나 이런 쪽에 유교로 만들어졌죠. 그건 학문이죠. 학문의 존재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황이나 이기가 기라는 걸 얘기하는 건 몸에 대한 얘기예요. 존재. 내 존재. 뭘 많이 아는 거는 기본이고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동양화나 이런 거 보면 다르잖아요. 서양화하고. 저쪽은 아는 거 많이 그려, 그냥. 근데 이쪽은 그건 됐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 이러면 이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차지했잖아. 그럼 나머지 여백 다 놨던 이유는 내가 최고란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든. 그런데 일본은 선불교라 그래서 얘들은 다 신교예요. 얘들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약간 스피노자식으로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냥 동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점심 때 잠깐 다큐멘터리를 거기 캄차크 반도에서 나오는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5명이 살아. 할아버지, 아들 둘, 며느리 하나, 손자 하나 낳았어. 그 차 타고 다녀. 그 야크가 돌아가는, 술록이 돌아가는 그 방법대로 야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동선은 술록이 먹이가 많은 대로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내 주도적이다? 아니지. 술록주의예요. 당연하죠.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씨 이건 뭐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살 가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필요성에 자연의 필요성은 늘 있는 거죠. 그게 동물이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그거 얘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생기는 현대조차도 아직까지 그런 거에 주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굳이 내가 안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분들을 동일시하고 올가매일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AI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게 요즘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 교수님이 그때 올렸던 거 봤는데 AI가 무의식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등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재밌어요? 잠오면 얘기해요. 빨리 접을게요. 철학이 제일 재밌어요. 네. 시대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철학이 엄청나게 떠요. 언어학과 철학이 예. 공대가 반대해요. 아, 그래요? 네. AI가 공대 역할을 할 거고. 죄송해요. 자, 그거로 생각을 해서 공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어? 그러니까 뭔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yes. 자, 여기에서 볼게요. 죽음을, 네, 주도하세요. 자, 요게 자기가 삶의 밑바닥까지 갔어요. 세속화에서.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이데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존재에서 비본래적인 삶에 우리가 보통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20대, 30대를 이렇게 왔어요. 40대, 50대 딱 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게 빵 나와요. 옛날에는 전혀 안 불안했는데 뭐가 푹 올라와요. 근데 뭘까? 그걸 또 넘어갔죠. 자꾸 불안해요. 이제 관계 설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누가 죽었던 거,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 뭐가 보여요? 죽음이 보여요. 공포가 돌아요. 사람이 공포가 돌아야 돼요. 공포가 들어오면 나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본래적인 것들, 예속되어 있던 거, 통속적인 것들, 빠져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게 가장 본래적인 거예요. 죽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고생해봐야 뭐가, 그거는 그거고, 완전히 똥구멍까지 그냥 밑에까지 바닥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가들이에요. 자, 갔어요. 이래 돼요. 자,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늘 보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얼굴들이에요. 전철 탔을 때. 제일 유심히 봐요. 저는 그거 되게 잘 보잖아요. 제 과목이거든요. 손댄 사람 없어요. 네. 가붓기는 할지언정. 네. 자, 우리나라 보면 일본도 제가 긴자하고 이쪽으로 많이 가봤죠. 성형외과 별로 없어요. 네. 한국 인구가 30%로 쪼그라드는 것 자체가 며칠 전에 이 친구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줄어들면 군인이 없어져요. 북한이 걸어가. 걸어온대요. 그거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북한도 인구가 줄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줄어요. 더 빨리 줄어요. 거기도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든 그랬다면 한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중국이 내려오겠네요. 그 인구 많은 놈이 장땡이야. 농담이에요. 네. 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라는 것 자체가, 얘는 가부끼를 하기 위해서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 자체는 구폐습이죠. 구폐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한테 억눌러졌을 때 그게 동일시화가 되어가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로고스가 되어버리게 되면 나의 창의성들은 어쩌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근데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피가 섞여 있는 거하고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애고 얘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대고 얘는 3대에 이제 왕관을 물려줘야 돼. 근데 나오는 게 작품이 달라요. 얘하고 얘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런데 알잖아요. 세속적인 삶 있잖아요. 얘 줘야 되잖아, 엄마는. 그쵸? 아들한테. 그래서 얘는 누가 그런단 말이야. 야, 너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건 너 거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야.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 됐지? 그 죽음까지 간단 말이야.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는, 죽음에 가까워져서 거의 밑바닥까지 갔다 왔을 때 얘는 무엇가 살아나느냐면 칸트의 목적이 없는 비목적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수한 예술의 상태. 그거예요. 본래적인 삶에서의 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읽었어요.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보고요. 음악은 이 사람 알죠? 예. 아까 저 파란 거 보여줬던 게 약간 루미네이션, 약간 이게 빛이 되게 한메르스이나 베르메르처럼 되게 은은했죠. 예, 루미네이션을 했는데 이 사람의 딸이래요. 음악 감독을 했대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됐고.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간답니다. 이 빨간 것이 가져다 주는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래적인 삶에 있어서. 이 에너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쇼펜하우어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욕망을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이트도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니체와 들레즈예요. 욕망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 힘이에요. 그게 없는 즉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원동력이에요. 이 욕망이 얘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요. 애도 놓고 하는데 악마하고 이제 어디 가서 신한테 기원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악마하고도 손을 잡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이 예술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악마하고 손잡아도 관계 없어요. 광기가 그런 건데요. 오케이.
자, 이거는 아시죠? 그죠? 네. 고우가 그린 것도 있고, 진짜 우키요에도 있고. 네. 자, 우키요에라는 것 자체를 보면, 이 자연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삶의 지향을 후설식의 이게 메를리 뽕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그 이야기했죠. 적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적자라는 것 자체는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지금 저 사람들인데, 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 적자적 존재. 이거는 몸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런 영혼에서의 하나의 액세서리죠. 그러니까 이런 몸을 고기토, 데카르트가 이 몸은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건 뭐라 했냐면은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몸이 아니라, 자, 내가 그때 사르트르하고 퐁띠 얘기하면서 한번 했죠. 이 몸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 앞에 갔어. 의사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야,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내시경 찍었는 걸 보여주네? 보여줄게. 임하고 또, 그래,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간이고. 이럴 때 내가 내 몸을 생각하나요?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볼 때는 그 생각 안 해. 이 몸이 적자적인 몸이에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몸이에요. 자연에 있는 몸이야. 오케이? 그럼 이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게 누구 얘기예요? 세잔에 그랬잖아. 빅토하르 산에 가니까 온놈이 나를 보고 있대. 적자인 몸이 나를 보는 거예요. 어? 사르트르는 뭐라고 하면 실존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쵸? 본질이 없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본질은 뭐냐면, 자, 돌이 있어, 돌, 나무. 얘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실체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방식을 내가 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얘는 나하고 이제 존재가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쵸? 그래서 그게 존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본래적인 삶이 있고 비본래적인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본래적인 삶은 우리가 보통 흔히들 살아가는 방식인 거고. 그쵸? 내가 뭔 얘기하다 이래 됐냐? 이 하이데거에서 이게 막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정신이. 다음에 생각나던 얘기할게요. 모르겠어. 자, 볼게. 빨리 갑시다. 자, 이거 볼게요. 이네들은 늘 장르가 같이 나와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왜? 자연 안에 내니까. 이게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딱 그 상태예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자연을 표현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그 마찬가지였고. 환장을 하죠. 탄기 영감님을 그렸던 반고우는. 반고우의 이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자기의 존재를 표현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자기 초상화 그릴 때 뭘 본다 그랬어요? 그걸 보죠. 자화상은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봐야 돼. 근데 볼 때 이래 안 생겼잖아요. 사진 같은 거 보고 또, 왜냐면 이 사람 그림 그린 거에서 자기 자화상이 되게 많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냐? 지 얼굴은 똑같은 얼굴인데, 뭐 어느 날은 이래 보이고 이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 존재 방식에 대해서 내가 존재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네덜란드가 보여요. 뭐냐면 얘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제일 먼저 일본을 들어가요. 1500년대, 1600년도에 일본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술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크 예수회가 이제 바로크로 막 그림을 그렸어요. 일본 그때 제가 회화를 하려고 그러다 안 해서 지금 그림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그림들이 나와. 그러다가 보니까 얘들이 보니까 이게 예수회 쪽으로 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그냥 끊어버리네. 끊고 불교를 다시 장르를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다 단절시켜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메이지 유신까지
1600년에서 1800년, 한 200년 동안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요. 유일하게 열어놨던 데가 네덜란드예요. 1600년대에. 그래서 네덜란드 문화는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들어왔던 1600년대 그림이면 네덜란드에 있는 피터 브루엘부터 시작 모든 장르의 그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판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은 벌써 이미 군중, 군립, 공동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것, 내 자신보다는, 내 존재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재를 배려하는 것으로는 세상에서 1등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자연과 함께 같이 가요. 내를 주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절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몽클레어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리고 늘 똑같은 걸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늘 다름의 어떤 차이가 늘 존재하는 나라예요. 근데 다름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이게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그 다름이 뭐가 돼요? 동일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전체화가 되어버려요. 그게 지금 미국이 되어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파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은 늘 사람이 숨 쉬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남들을 위한 타자에 대한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르트르식의 실존주의자가 아닌 메를리 뽕띠의 실존을 일본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돼요? 그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존제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탁 태어나가지고 이래 탁 하면 뭔가를 내가 막 만들 것 같고 이 세상을 막 다 바꿀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일하면 늘 익숙한 대로 또 해요, 우리가. 그쵸? 그죠? 아침 밥 안 먹을래라고 해가지고 3일 굶고 이거 안 해요. 똑같이 이런 어떤 관습적인, 그거 보고 세계 내라 그래요. 그럼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하이데거나 메를로 뽕띠는 이 세계 내가 존재라는 것 자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큰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 내 존재라 그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그냥 거기가 하라는 대로 운명처럼 살아요. 그래서 기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는데 석 달 걸렸어요. 들레즈도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뭘로 만들어지냐?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레비나스는 언어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언어잖아요. 근데 언어도 말하는 거, 랑거라고 하는 게 있고, 파롤, 문서가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그림에 보면 말보다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이 옛날에는 이 존재같이 굉장히 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정신에 비해서. 파롤, 말하는 것보다 이 언어에서 이 문자가 데리다가 그 얘기했던 차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가 오히려 더 삶의 철학에서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음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종교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상 그네들은 말로 음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 근데 유대교는 토루, 걔들 경전이 뭐죠? 토라,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말은, 소크라테스도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 놓은 내용은 대화편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적은 거예요. 플라톤이. 근데 토라는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글자를 해석하는데 말은 그 당시에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반고흐가 이 포지션이 나온 거는 이건 백발백중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웃겨요. 자, 이게 되게 재미나요. 이게 요것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는 뭐 미술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고흐가 밤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밤을 아무도 못 그려요. 밤은 그릴 수가 없어요. 예. 밤은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느냐? 이데아로 생각한다. 본질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에센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은 반대예요. 밤은 육체고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반고흐는 코르푸스, 육체다, 몸이다라고 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를르 뽕떼가 이 사람보다는 거의 한 6, 7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고흐를 저는 표현주의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몸을 표현했으니까. 몸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무의식이라고. 의식하고 몸은 달라요. 그러니까 몸은 아까 제가 하이데거 이야기했죠. 현존재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존재가 이렇게 관계하는 방식에서 세겜의 존재가 있고 내 현존재가 있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틈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문학으로 들어가면 블랑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면 하는 곧 바게트도 있고 요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 중간대를 아직 오지 않는 본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 중간 지대가 과거에 왔던 시간과 여기에 왔던 시간이 만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존재하는데 무는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이미 반고흐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 그림은 누구 그림이에요? 모네. 네, 동시에 그림이죠. 이거는 우키요의 그거고, 이거는 그 반고흐가 되게 좋아했던 그림인데, 모네도 우키요에를 그릴 때에는 인상파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이때가 벌써 이미 인상파가 들어오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1873년인가 74년인가 그 무렵일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인상파 그렸거든. 근데 이걸 그린다라는 것이 왜 요럴 때만 안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키요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대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본 바가 없지만 제 생각엔 일본 스타일로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자, 일본은 가부키를 역사의 어떤 서사를 만들었을 때 연극 무대에서 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렇지만 관객과의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무대 장치를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국보를 찍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정원에서 보듯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탈춤이나 이런 마당극은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우리는 마당에서 해요. 우리는 마당에서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어디가 더 자유로워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게. 다 어디 갔어요? 관객하고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관객이 있고 누가 있어요? 주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를 뽕띠가 이야기하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국에서 만들어 놓고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그건 일부러가 아니라 없어졌어요. 볼게요. 똑같아요. 이거 막 날라다니고 난리가 나요. 이거를 영화로 찍으면, 그쵸? 보세요. 전부 다 마당이에요. 스펜젤을 그렇게 찍었어요. 여기 다 해요. 뭐로 갔어요? 스토리로 가요. 창으로 끝내야 돼요. 그거를 섞어버려요. 뭐로? 서정으로. 알잖아요. 막. 눈물 쭉 빼고요. 막. 딱 그 수준이에요. 심파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구파하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술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게 세 개가 있죠. 춘향전, 스캔들, 왕의 남자. 왕의 남자도 그때 있었죠. 그 비슷해요. 그죠? 이미지가. 근데 확 달라요. 이중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이 국보는 그냥 이 사람의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본래적인 걸 봤으니까. 이중기는 뭘 봤느냐 하면 비본래적인 걸 보여줬어, 우리한테. 재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영화는 제일 훌륭한 게 뭐예요? 거기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저걸 보고 이래 생각하면 보여요, 이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감히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보다 누구? 초톰포? 춤토로니까, 춤토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진짜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산업이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국민들도 깨어나야 돼요. 영화 보러 많이 가야 돼요. 유튜브 그만 보고요. 트로트에 임영웅이를 키우지 말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발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회를 가야죠. 3명, 4명이서 공연하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트로트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걔들이. 됐잖아요. 노력하는 가수들. 자, 아브라모비치예요. 이 사람요, 보세요.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줘요. 이게 예술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이거 느끼게 해준다. 뭘로 느껴요? 이건 뭘로 느껴요? 그러면 몸으로 느껴야 돼. 머리로 느끼면 안 느껴져요. 그때 이야기했죠. 그쵸? 지나가는 그런 거.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파란 거. 이거는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노.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빼놓고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몸이 느끼잖아. 근데 희한하게 몸은 머리로 생각하는 이 지성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윤리학보다 더 윤리적이에요. 몸은. 할 줄 아는 거, 해야만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더 잘 알아요, 몸이. 머리가 숨기잖아, 자꾸. 억제하고. 그래서 하게 만든다. 몸이 순수해요. 요즘 좋아요, 영화가. 파드 마더, 장난 아니에요. 다잉도 좋고요. 이것도 되게,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앤젤럼 키퍼가 프랑스의 그 묘지에다가 국립묘지인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짜증나고 막 그냥 갖다 깔아버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얘기예요. 삶. 이제는 삶이에요. 삶.
삶과 몸이 가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지성이 안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몸으로 가면 막 그냥 에이씨, 막 몸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워낙 이 파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바라고, 이 사람 에바 헤스라고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개념 미술가고 설치 미술가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카오스가 스트럭티드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난 카오스처럼. 카오스와 난 카오스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야 돼. 카오스도 구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혼돈을 줘버려가지고 막 그냥 무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탈주하고 본래적인 거고, 니체가 이야기하는, 니체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가 몸 힘쓰고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지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이 사람은 욕망을 일으켜서라도 초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체가요. 그래서 니체가 가장 훌륭한 철학자고, 그 다음이 하이데거, 그 다음이 메를리 뽕띠가 될 뻔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미학으로는 이 사람이 최고예요. 네. 이 사람 알죠? 마지막은 제가 늘 이 건축으로 가는데, 목소리가 들려야 그림을 그린대요, 반 고흐가. 영혼의 소리에. 광 끼고. 그것은 몸의 반응을, 그래, 이 사람이 집성촌, 술, 담배, 노 프라블럼이에요. 니체는 그걸 못하면 바보라 그래요. 자, 네덜란드, 이제 이 그림 볼게요. 자, 네덜란드, 이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 1500년도예요. 그러니까 엘 그레코예요. 브루셀 살았고, 안테프르펜에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1525년이라 그러면 엘 그레코하고 브론치노, 파르메지아니노, 미니말, I'm sorry, 저기, 뭐죠? 이렇게 중간치기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 화가들 있을 때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거 그리면 난리 나요. 왜냐면 그때는 누구냐면은 카를 5세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들어갈 때. 그 얘 막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목 날아간단 말이에요. 엘 그레코가 그래도 매너리즘 중에서는 그래도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롭게 크레타 출신이잖아요. 그리스에. 이 사람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스페인이니까 이게 놔뒀지. 안 그러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리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간다? 삶의 철학이 있는 거죠.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죠. 대중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 자,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완전히 종류가 다르잖아요. 내가 그때 이야기 드렸죠. 북플랑드르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마리아하고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마리아인지 몰라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요게 피트 브루헬, 이거는 미켈란젤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철학으로 인한 그 당시에 플라톤과 이런 쪽에 왔던 정신과 이 존재의 육체적인, 이거는 육체의 정신이 보다는 이거는 육체가 훨씬 더 존재가 강하잖아. 이건 존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표현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비례하고 이런 거는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신적인, 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예술미고 이건 자연미잖아요. 자,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거는 낭만파로 들어가요. 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디가? 이거 영국이란 말이에요.
스위스에서 넘어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이때가, 이 사람, 들라크루아 사람이에요. 터너, 이때 사람들이에요. 거의, 1730년, 40년생들이에요. 오, 그때 벌써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삶의 철학이 있는, 그쵸? 요것도, 네덜란드, 영국. 자, 영국은 경험론, 존 루크부터 시작해서 경험론들이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 관념적인 것보다는 독일 지향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바로크 쪽으로 봤을 때도 이건 푸센, 같은 이탈리아에 있었지만 로마에 있던 까라바쪼하고 이건 다르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약간 몸적인 그런 경우가 많고, 이거는 거의 이념적으로, 푸센은 원래 그런 사람, 프랑스에서. 루벤스, 이건 까라바쪼, 확실히 다르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다시 볼게요. 자, 이때 1600으로 보자고요. 아까 루벤스 그림 생각하고, 자, 벨라스케스는 저쪽이니까 이제 이쪽 같은, 까라바쪼 같은 사람이지만, 렘브란트는 피트 브루엘이다,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때도 거울은 있었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이래 안 그리지? 뒤로처럼 나오지. 자, 이거 보세요. 그대로 그린다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깊숙하게 살아왔던 너는 누구냐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늘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라는 것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안 그러면 훅 하다 보면 제 친한 친구가 오늘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절로 갔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냥 이제 저는 남자니까 제 나이대에 이제 부고장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을 해요. 벌써 이제 한 3팀이 왔는데 그래요. 그 때문에 잠깐 이러다 보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말은 쉬워요. 근데 그 말은 쉬운데 내가 마음먹어가 안 돼, 이거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자, 요거는 벨라스케스다, 그죠? 얘도 보면은, 죄송해요. 이 사람도 그 삶의 철학으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자, 요거 볼게요. 누구예요? 프리드리히. 이 사람 1740년생이니까, 77년이니까, 거의 이 사람은 그쪽에서 낭만주의잖아. 젊은에서는 해겔이 있었단 말이야. 자, 어떤 느낌이 와요? 이 삶의 철학이 나와요? 자연에 대한 얘기예요, 저쪽하고. 누구냐? 자연은 저 초월자. 야, 너 뭐 하냐? 내한테도 막 이런 얘기예요,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는 숭고미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에 대한 도덕성, 윤리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 이 세 사람, 이거 영국, 터너, 이건 들라크루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들라크루아의 선배, 제리코. 이런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왜 프렌치는 낭만이 그러느냐 하면 보드렐러가 있단 말이야. 그는 문학이 들어온단 말이야. 데카르트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아주 질문을 잘 하셨는데 공부를 좀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그것은 잘했어요. 그 나이가 그 대충 누구 있을까요? 데카르트 있고요.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네덜란드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사람은 거의 정치가격 뭐 영국에 있는 그건 정치가로 생각하면 되고 라이프찌니키 수학자 그 사람도 그거고 스피노자.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약간 몸쪽으로 가는 니체 쪽이고 그렇죠. 코나투스라 그래서 쾌락이라기보다는 꼭 쾌락하면 안 돼. 아직은 거기까지 가면. 이 사람도 주의시예요. 주의시예요. 아무튼
나중에 그 이야기 할게요. 주희 씨가 보면 철학자 거의 90%예요. 아, 끝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토라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문자에 대한 이 사람들의 해석력. 장난 아니에요. 세계가 주의시. 거의 철학은 주의시로 보면 돼요. 그 철학을 제가 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는. 여하튼. 자, 이렇게 갔어요. 예. 자, 이제, 꾸르베야. 이제, 저 위에 있다가 중간까지 왔다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실제 리얼리티가 내려오죠. 이때에 이런 것들을 그리는 사람 나이가 프랑스, 저 영국으로 가보고, 영국은 꾸르베의 나이에 있는 사람은 뭘 그러냐면, 오히려 아까 전에는 약간 낭만적으로 터너하고, 존 컨스터블 있잖아. 윌리엄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라파엘 전파가 나와버려. 아, 그러면 리얼리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리터레처, 그러니까 약간 문학적으로 가는데, 이때 영국이 출판업이 되게 유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프랑스는 문학이 끝내줘요. 그럼 철학은 훅 죽어버려요. 존 루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는 그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계몽주의자인 그 몽티스키에, 존 루크, 그 사람들 이름 뭐죠? 3명 있잖아요. 더 디드로. 뭐 아무튼, 밀레,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안 내려오면 혁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은 혁명이 없잖아요. 젊은은 얘들이 마르크스를 만들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이론이지만 혁명가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 애들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예요.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히려 저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서 레닌, 스탈린이 이제 마르크스로 가버렸고. 그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마르크스가 너무 재밌어요, 마르크스가.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몸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몸은 누드와 네키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키드는 사람이 보통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옷을 벗었는데 뭔가 의도가 있는. 누드는 말 그대로 신화의 개념에서 물론 보려고 하는 놈들의 작품이지만 그래도 뭔가 깔아놨다라는 거죠. 뽀샵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것들은 네이키드죠. 누드가 아니죠. 그런 걸 제일 먼저 그리는 데가 어디냐? 프랑스야. 이제는. 왜? 문학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 독일 쪽에 없어요. 멘첼부터 시작해 얘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무슨 바흐카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렘바크 이런 애들. 야, 왕조 그림 그리서 귀족들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들은 어디서? 프랑스. 영국. 영국에서도 못 나와요. 안 나와. 프랑스. 왜?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보드렐라하고 장자크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으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뭐냐? 몸으로 가는 사람이 메르르 뽕띠가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슬이나 하이데거는 존재론으로 갔지만 사실은 존재는 몸하고도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로 엮어가지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얘들은 되게 대성적이고 관념적이고 대륙적이죠. 프랑스는 아니에요. 거기서 몸을 떼어버리는 거야. 그 사르트르가 나오고 메르르 뽕띠가 나오고 들레이즈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푸코, 라깡부터 온 동네 애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다가 얘들이 이제 막 덤비는 거예요. 저쪽은 다 죽어버렸고. 철학 재밌죠? 네. 완전 재밌죠? 이제 빠져서 저한테. 이제 책을 읽으면 된.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럭키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철학은 이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런 몸의 철학들은 전부 다 의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요. 예. 니체가 벌써 이미 생리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마이크로 베이스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쉽잖아요. 그래서 니체를 되게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도 아주 쉽게 넘어갔고,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하이데거는 그냥 그저 먹었어요. 그냥 저는. 그저. 지금도 그저 먹고 있어요. 계속. 자, 이게 잭슨 폴록. 잭슨 폴록은 뭐가 이 사람한테 관점을 줘야 되느냐 하면 형식이라는 그림의 형식 있잖아요.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이, 자, 아까 얘기했죠. 떡볶이 들어왔어요. 떡볶이 들어가면 머릿속에 넣었어. 넣어가지고 있다 보면 떡볶이 저기 아까 내가 잠깐 볼 때 뭐가 쓱 지나갔는데 다시 보면 없어. 아까 뭐가 있었는데 이래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다? 시간성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시간을 이렇게 형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데 그 비가 한 방울 툭 떨어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방울 툭 이게 아니잖아. 쭉 오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쭉 보이지 탁탁 요래 보여요. 아니잖아. 그 생각 안 해봤죠? 연결된다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그게 뭔 얘기예요? 다시 볼게요. 이거 재미난 거 가르쳐 줄게.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천천히 돌릴게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을 못하면 여기 하나 봤던 거하고 여기 하나 봤던 걸로 계속 돼가 이걸 컵으로 인지를 못해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서 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메모리가 되어가지고 그게 시간과 공간을 머릿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래 볼게요. 오늘 내가 감을 갖다 놨어. 귤을. 그럼 오늘 지금 봤어. 그 귤이나 여기 딱 있었겠지.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쭉 반대가 돼버렸네. 그럼 얘로 지금 됐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얘하고 얘는 같은 거라고 알잖아요. 왜 이걸 봤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난리 나요. 그게 치매예요. 오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시간성이 끊겨버리는 거야. 그게 분열적 사고라는 거예요. 탁탁 끊기는 거. 그게 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학에서 이걸 이제 후설부터 시작해서 막 이래 나오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어렵게 보여요. 제가 봐도. 얘들이 전부 다 수학자고 과학자들이니까 자기네 식으로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그러고 막 들레즈는 미분, 적분 얘기가 막 나와요. 잠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관계가 있어요. 네. 어떻든 이제 그거는 천재는 아니에요. 천재는 절대로 이건 매일 하는 놈은 이래 하면 하는 거지 자, 잭슨 폴록은 어떻든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새로운 형식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좀 띄운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몸을 썼잖아. 액션 페인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보통 댄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시가 된 거예요. 아, 몸으로 해도 뮤지엄에서 전시하고 아브라모비치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시가 됐다. 듀샹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에드워드 호프는 자, 사실 이거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생긴 거는 되게 막 그렇게 흉측하게 이래 보지만 그거는 제가 움직임이라고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 되게 이거 뭐 구상이라 그러고 아까 제가 그걸 형상이라 그래요. 형상은 내 존재가 나타나는 현존한다, 앞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존재자나 존재를 나타나는 것을 형상이라 그래요. 그거는 꼭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똑같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러나 구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을 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현하는 것을 구상이라 그러고 형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넣는 걸 다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자, 요것도 아까 그거보다는 좀 알아먹기 쉽잖아. 그렇지만 얘는 존재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뭘로? 그 주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숨겨놓은 것도 있고. 그게 존재 방식을 표현해. 그럼 이 사람 말고 이제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가족 화가 중에서 이런 사람들. 이것도 존재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덜하죠.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거는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가족 화가가 너무 재밌어요. 앤드루 알죠? 앤드루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 13명 내지 14명이 화가예요. 이 집이. 앤드루 와이어스 알죠? 이런 그림 그린 사람. 이거. 하하,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재밌어요. 두 번째, 피트 브루엘 알죠? 장난 아니죠? 피사로 장난 아니에요. 아들이 한 명 죽고 딸내미 하나 죽고 6명 다 화가예요. 그런 화가들 무진장 많아요,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왜냐면 화가가 많으니까 그림 하나씩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짬짬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거죠. 틴토레토 알죠? 틴토레토 딸도 화가인 거 알죠?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 화가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자식이 많고 이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자식들이 되게 화가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정무라 그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협업을 했잖아. 꽃 그림 따로 그리고 얀 브루엘 같은 경우는 피터 브루엘 아들은 그 루벤스하고 또 이제 루벤스보다 나이가 얀 브루엘이 많아요. 물어보세요. 아니 나이가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게 길드가 있어서 아버지가 가르치면 돼. 근데 그때 아닌 사람이 가서 배우기엔 돈 되게 비싸요. 길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가족이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피사로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 화가는 이건 제 생각이 이건 절대로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 많이 떼거리로 되는 사람은 주희 씨예요. 이 주희 씨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희 씨를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재밌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걔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 자체를 역사로 지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주희 씨가 처음에 살았던 이슬람 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알렉산드리아 왕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왔던 이런 것 막 쭉 나오는 게토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그리고 그 레콘케스타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저쪽으로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또아리를 털기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지금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얘들 되게 묘해요. 재미나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패밀리 화가들인데 되게 재밌어요. 앤드루가 아주 알다시피 전형적인 미국 화가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미국 화가라 그러면 에드워드 호퍼와 앤드루예요. 요걸 그대로 잡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화가 중에 하나가 알렉스 카츠예요. 카츠 그림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근데 예술사적으로 보면 뭐 그닥 그죠? 비싼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어허, 이것도 이래 됐네. 요거야. 그러니까 고전을 읽던 철학서를 읽던 해석이나 이런 판을 통해 가지고 읽는 것은 한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탁 가서 하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그럼 그때 다음은 막 장난이 아니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이라는 것을 널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굴까? 내가 살아도. 그러니까 델레이즈식으로 이야기하면 탈주화를 가져야 되는 거고, 기관 없는 신체가 늘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 보이는 거고, 그걸 누가 내 자체의 존재로 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공동체로 같이 가요. 그러려 그러면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역시 없죠?